도저히 살 수가 없다 싶은 사람들은 트럼프건 맘다니건 신경 안 쓴다. 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체제를 갖다가 싹 갈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Y축이 하나 더 생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코너 도기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정치경제가. 네, 그래서 홍기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홍기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야 하는 사람이 예.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1900년대 내외의 그 도금 시대 이후 극적으로 나타난 이 양극화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도금 시대 때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쪽에서는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함에 놓여서 시스템을 조금 개조를 한 건데 지금은 보니까 주식시장 때문에 중산층이 옛날보다 두터워가지고 주식시장이 꺼지지 않는 한 혁명은 일어날 수 없겠구나.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다르죠. 그때랑 다르고 그때는 중산층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류층 노동자 계급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는 그때랑 지금 이게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근데 뭐 혁명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치 지형은 굉장히 급속하게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번에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맘다니 시장 그분 이제 그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부르는 분이고 이분이 저 백악관을 가서 트럼프랑 한 몇 시간 그냥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합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둘이 뭐 어깨 격구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뭐랄까 이게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기자들이 열이 받으니까 막 맘다니 보고 당신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보고 파시스트라고 부르지 않았냐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그 맘다니 보고 괜찮다고 뭐 파시스트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라고 뭐 그러는 아주 그 배꼽을 잡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맘다니랑 그 트럼프가 그렇게 사이좋게 얘기하고 사이좋게 그 기자회견을 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그게 일종의 충격이었는데 뭐 그거는 뭐 깜짝 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맘다니를 요번에 찍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트럼프 지지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맘다니 본인 말로는 요번에 자기 찍은 사람들이 한 10%는 저번 대선 때는 트럼프 찍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실제 그 뉴욕에서 그 선거구 조그만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 맘다니를 찍은 선거 구역의 그 디스트릭트의 30% 정도는 저번 대선 때는 트럼프를 찍었던데요. 그래서 거기 어떤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는데 이 동네는 그 트럼프 찍었던 동네인데 85% 몰표가 나왔어요 맘다니한테. 근데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이 민주사회주의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이 사람은 그 과격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북유럽 모델 정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트럼프는 그 오른쪽 극단에 있다라고 보통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많이 싸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서로 합의하는 부분도 많고 지지 세력도 서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좀 당혹스러워했었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는 아예 그 백악관 기자회견을 그냥 싸잡아서 저놈들 다 급진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막 하는 그야말로 중산층의 목소리죠. 이런 게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좌파의 지지 세력하고 우파의 지지 세력이 겹치는 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당혹스러울 텐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저번 2016년 처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적에 그때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이 사람도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그 민주당 안에는 있지만 사실상 외곽 부대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 쭉 저 독립 후보로 살았던 사람인데 최근에 민주당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도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지층이 그때도 묘하게 겹쳤어요. 네. 근데 이게 미국만의 현상이냐?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탈리아의 경우에 그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조그만 정당이 있어요. 네. 이 정당은 좌파인지 우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것도 극좌였다가 극우였다가 이래요. 사회 경제 강령을 보면은 굉장히 좌익적이고 네. 급진 좌파고 이민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극우에 가까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때 한때 굉장히 있었던 그 노란 조끼 운동 같은 거 있죠. 네. 이것도 좌파냐 우파냐를 따지는 게 정말 무의미합니다. 두 가지 경향이 다 있어요. 급진 좌파의 경향하고 급진 우파의 경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한 10년 정도 쭉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이런 어떤 급진 좌파하고 급진 우파하고 묘하게 겹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요게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상상의 나래를 좀 폈는데 어떤 상상이 그럼 그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예.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나부터 좀 먹고 살자. 예. 아마 생존 욕구, 예. 생존 욕구하고 지금의 결핍에 대한 네. 반작용. 예. 나 좀 살려줘. 예. 나는 살아야 되겠어. 난 다 필요 없고 일단 뭐 이념이고 뭐 필요 예, 없고. 이념 그렇지. 이념은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 거고. 살자. 나는 좀 생활을 하게 해줘. 예. 지금 요번 그 뉴욕시장 선거에서 제일 크게 그 맘다니가 성공할 때게 제일 중요한 구호는 뭐냐면은 영어는 이제 affordability라는 말인데 네. 우리말로 잘 번역이 안 되니까 생계비 안정 정도로 해둘게요. 음. 지금 뉴욕의 물가가 저도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냥 허접한 그저 그런 샌드위치 하나 사 먹잖아요. 그럼 30달러를 내야 된대요. 그럼 4만 원 돈 그냥 쑥 나가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부자들이나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에이 하고서 그냥 귀찮기 좀 짜증이 나는 문제겠지만은 아니 서민들은 뭘 먹습니까 이러면 그렇죠. 점심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 먹을 수는 없는 거 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반만 이런 게 아니라 교통비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다 너무 비싸니까 네. 이야말로 어포더블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의 문제가 되니까. 요번에 맘다니 후보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급진 좌파랑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어떤 뭐 인종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우익적인 입장을 취한 건 아닌데 이것보다 affordability 생계비 안정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걸로 파고든 겁니다. 서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념이고 뭐고 찍는다. 네. 그리고 트럼프랑 그 맘다니가 같이 얘기를 할 적에도 두 사람이 이제 말이 맞았던 거는 지금 뉴욕 사람들 살 수가 없다. 네. 뉴욕 사람들 어떻게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과감한 특단의 조치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것들 두 사람이 맞는 점이고 이게 멋진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걸 갖다가 저는 맞는 말씀인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딱 그 전곡을 찌른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표현은 현상 유지냐 현상 타파냐예요. 네. 그러니까 판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거는 그 전에도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그럼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지금처럼 행동한 건 아닌데 왜 지금 같은 행동이 나오냐면은 이 체제가 안정이 돼 있을 때는요. 네.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흔히 아는 극좌, 중도좌파, 그다음에 중도우파, 극우. 이게 전선위의 참새 모델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네. 일직선 위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쫙 이렇게 전선위의 참새처럼 놀아놓는 거. 요걸 두고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네. 요건 체제가 안정됐을 때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처럼 가운데에 많이 몰려요. 네.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는 많은 표를 얻지는 못하고 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요쪽이 주로 표를 얻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른바 정치가 안정돼 있다 그러고 요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게 체제 안정기인데 네. 체제가 이제 전환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이 나기도 하고 네. 공황이 벌어지고 실업률이 하늘로 치솟고 물가도 하늘로 치솟고 사회 경제적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살 수 없다. 이 상태의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판 체제를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는 1차원이었죠. 직선 위에서 정치 구도 생겼죠. 축이 하나 더 생겨요. 요건 뭐냐면은
체제를 기존 체제를 타파하자 현상 타파 세력들이 생겨난다. 네네. 그러면 이 일직선에 이렇게 쫙 전선의 참새처럼 이 막대기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는 계속 현상 유지를 그나마 지키려고 하는 온건 세력인데 왼쪽에 있었던 좌파나 오른쪽에 있었던 우파는 그래 이 판 갈아야 돼라고 하면서 Y축 쪽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현상 타파 세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저거를 보게 되면은 상류층이라든가 기성 체제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온건 정당을 공화당 차라리 트럼프를 찍느니 민주당을 찍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양쪽에 있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싶은 사람들은 트럼프건 맘다니건 신경 안 쓴다. 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체제를 갖다가 싹 갈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Y축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요거를 정치학에서 말발굽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막대기처럼 돼 있었던 정치 구도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말발굽 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요번에 그러니까 트럼프랑 맘다니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맘다니의 지지층의 상당수가 트럼프 쪽에서 넘어오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랑 맘다니가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이런 일련의 흐름 같은 것들은 지금 정치 구도가 이렇게 일직선이 더 이상 아니라 이렇게 휘고 있다는 걸로 네. 봐야 될 거예요. 그 결국은 빈부격차가 예. 이 상황들을 만들어 온 거고 그다음에 빈부격차의 고착화가 확실시 느껴지는.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 아니에요? 그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학 모델에서 좀 문제점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 네. 그럴 적에 시간 지평의 문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적에 네. 단기적인 이익이 있고 중장기적인 이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경제적인 전망을 생각할 적에 네. 10년, 30년, 50년의 장기적인 미래를 두고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좀 희망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국채의 일드 커브랑 뭐 이게 다 있는 건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 좀 괴로워도 참습니다 사람이. 네네네. 이 체제를 엎으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체제 자체를 갖다가 이거를 다른 걸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은 네. 지금 당장 1년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살아봐야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겠구나. 그렇지. 아니 더 못해지겠구나. 그럼 뭐 살아 그냥 죽든가 살든가 그냥 둘 중에 양당간에 결정을 내버리지 뭐 이런 개념인 거지. 그렇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제 전환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은 지금 말한 대로 지금 당장 못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20년을 갖다가 길게 내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있죠. 이때부터 체제가 흔들립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세계 국제 시장에서 나타난 일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네네. 사람들이 지금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안정돼 있는 일드 커브에 따라서 수익 곡선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30년 후도 걱정하고 뭐 12년짜리를 받다가 30년짜리를 받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살기 힘든 거를 20년, 30년 후로 투사해서 보게 돼요. 네. 이게 특히 심한 게 어디냐면은 젊은 사람들. 네네. 그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젊은 사람들의 그 절망감이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정치적이고 경제가 이제 합쳐 있는 종류의 분석인데 장기적인 체제 안정성을 볼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장기적인 전망과 희망이 사람들에게 있느냐 있죠. 네네네. 이게 지금 당장의 체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산 부채가 결합한 예. 이 사건. 그러니까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엄청난 부채를 늘리면서 자산가 앙등으로 사실 자산 부채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 예. 자산 부채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과 예. 자산 부채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극단적 격차가 예. 당연히 만들어졌고 예.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미국의 뭐 401k나 주식시장이 워낙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중산층 층도 매우 두텁고 예. 예. 숫자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그 뉴욕 시장 선거를 보니까 의외로 자산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숫자가 꽤 많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도시의 역설인데요. 네. 이게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제가 한 1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제가 머리에 딱 깬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김밥 천국이라는 가게 있죠. 네. 이제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식사 해결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제일 많이 분포한 데가 어딘지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강남역 근처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도시가 작동을 하려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주로 잘 차려입고
잘 이렇게 살아 보이는 투자자라든가 상류층이라든가 명품 소비라든가 이게 보이는데 네. 청소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 사무 보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이분들은 도시 외곽에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점심을 해결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도시가 커지고 크게 성장할수록 도시를 떠받치는 이 근로이 노동 인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적어야 되는데 네. 뉴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뉴욕에 보통 사람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쉽게 관광을 갈 수 있는 곳도 못 돼요. 관광 네. 가고 싶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도시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저 퀸즈에서 그다음에 브루클린에서 이 전차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이 사람들 그거 어떻게 사느냐. 다시 말해서 뉴욕 같은 메트로 도시들이 있게 되면은 거기는 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게 돼요. 정말로 그 도시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하고 그 도시를 떠받치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고 도시 자체가 유지 불가능하게 돼요. 네. 이게 중요한 도시의 역설이니까 우리나라도 서울이 점점 이게 메트로 도시가 될 적에 같은 현상 벌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하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압구정동에서 일했는데 압구정 PB 센터에 있었거든요. 예, 예. 30명쯤 일했는데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거기 어떻게 살아? 그래서 거기 보면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거기서 느꼈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압구정동 사람들 잘 사니까 소비의 어떤 지출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가성비 식당 외에는 예. 돌아가는 식당이 거의 없다. 아, 그래요? 예, 예. 뷔페도 가성비 뷔페만 있어요. 아, 예. 고급 뷔페는 없습니다. 예. 네. 뭐 한바치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네. 뭐 거기는 왜냐면은 이제 뭐 자산 있는 사람은 다 은행에다가 다 부채로 상당 부분이 이렇게 잡혀 있고, 네.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네. 거기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다 그런 가성비템들만 음. 되는 거예요. 가성비 팀들. 네, 정말 많이 그게 이 동네는 이런 동네구나.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금 갚느라고 자동차나 외모 꾸미는 데까지는 돈을 네. 써도 예. 자기가 밥 먹고 사는 문제는 되게 저렴하게 예. 끼니를 해결하는구나. 예, 그런 걸 느꼈었던 적이 예. 있습니다. 네.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그 맘다니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건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에서 이런 쪽으로 연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홍기민 선생님과 함께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